안녕하세요. 사이버 범죄 수사 12주차 수업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이버상에 가장 많은 그 피해를 당하는 게 개인정보 침해입니다. 이 개인정보란 거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과 같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또한 그 자체만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 지을 수만 있다면 그건 역시 개인정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악용한다면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유출된 이 개인정보는 각종 스팸 메일이나 스팸 문자를 보내는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특정 사이트에 가입되어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인터넷상에 공무원이 됐다고 신분증을 올린다든지 학교 신분증 올린다든지 이런 거는 개인정보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정보의 이러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는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시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접근 방어를 위해서 암호화를 이중으로 한다든지 또 보안 관련 보안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예방 조치를 많이 하고 있죠. 이러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암호화 기술의 적용, 이에 상응하는 조치는 아주 필요하고요. 특히 접속 기록을 보관합니다. 그다음에 위조 변조를 방지하는 조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갱신, 보관 시설의 마련, 잠금 장치 설치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보안을 시행을 하고 침입하지 못하도록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조하는 거겠죠. 또한 평소에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최소한 수집하죠. 우리도 지금 이제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까지는 수집을 했지만 지금은 앞번호만 수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파기합니다. 이러한 문서와 홈페이지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있고요. 관리자 페이지의 경우는 반드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안을 236으로 설정을 합니다. 또한 주기적 점검이 필수인데요. 해커들은 이메일로도 해킹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이메일 해킹 확인법과 개인정보 유출 방법을 알면 해커들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좀 살펴보면 이메일 해킹 확인 방법을 좀 볼까요? 우리가 이제 이메일을 누가 열어봤다든지 수신함 휴지통에 경고 메일을 누가 삭제했다든지 이렇게 흔적이 있다면 해킹 당한 거로 봐야죠. 따라서 해커가 이메일 계정에 침입했다고 한다면 많은 흔적을 남기고 하는데요. 15%만이 이메일 수신함에 있는 의심스러운 로그인, 누가 나 몰래 확인해버린 거예요. 경고성 이메일이 왔는데 삭제를 했다. 휴지통 보니까. 그러면 해커가 들어왔다고 하겠죠. 따라서 단순하게 이메일 수신함에 있는 의심스러운 로그인이라든지 경고성 이메일을 내가 파기하지 않은 삭제하지 않았는데 삭제되었다면 이런 것도 확인해 본 것만으로 해커가 침입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읽는 것으로 기록된 이메일. 대부분 해커들은 읽지 않은 이메일을 개봉한 후 해당 이메일을 다시 읽지 않는 상태로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읽지 않는 이메일을 읽은 것으로 바뀌어 있거나 이메일 활동 기록을 확인하여 내 이메일이 해킹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이 열어보지 않았는데 이메일이 열어본 걸로 되어 있다면 해킹을 당했다고 봐야 되겠죠. 또한 이러한 이메일 계정이 해킹된 것을 확인했다면 해커로부터 이메일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가장 먼저 취할 행동은 계정의 암호를 아주 어렵게 바꾸는 겁니다. 암호를 아주 어렵게 바꿔놓으면 또 확인하기 어렵죠. 또한 2차 암호를 설정하여 2차까지 설정하여 이중 보안으로 이메일 해킹으로부터 계정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중 보안 장치를 해라. 또한 이메일 계정의 해킹 위협이 생길 때를 대비해 바로 경고를 보내줄 수 있는 복구 이메일, 휴대폰 번호를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메일 계정이 완전히 탈취되기 전 보낸 편지함 내 의심스러운 이메일이라든지 휴지통 폴더, 의심스러운 이메일 등을 매일 확인하여 이메일 해킹 흔적을 찾고 빠르게 이에 대처한다면 해당 계정이 탈취된 것을 신속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메일 열어볼 때 의심스러운 눈으로 봐야 됩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호 조치를 반드시 하며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이기도 하죠. 자, 우리 그 해킹 피해 사례를 좀 살펴볼까요? 페이스북이 해킹 당한 게 있는데 사용자 5천만 명에게 개인정보 유출 위험 사건이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자사 네트워크상의 심각한 5천만 명이면 어마어마하죠. 보안 침입이 발견됐다고 밝혔으며 해커들이 뷰 에즈 기능을 공격해 사용자 계정을 덮어쓰는 방식으로 침입했는데요. 뷰 에즈는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 페이스북은 해커들은 뷰 에즈에 다량 복제가 가능한 버그를 씹는 방법으로 계정의 보안 장벽을 뚫어 해킹했습니다. 페이스북은 9천만 명 이상의 페이스북 사용자에게 보안상 위협에 대비해 계정에서 빨리 로그아웃 하도록 하는 강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 집행기관에 해킹 사실을 알리는 즉각적인 대처를 요청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5천만 명의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한 게 없어요, 요즘에는. 자, KT 같은 경우에도 유출이 한번 됐죠. 2012년 KT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고는 KT에서 5개월 동안 해킹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내부 보안 점검을 통해 해킹 사실을 파악했는데요. 사용된 해킹 프로그램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파로스 프록시라고 이 프로그램을 밝혀졌는데 KT가 보안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보안업계에서 나왔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 가운데 통지 항목은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신용카드 번호, 카드 유효기간, 은행 계좌번호, 고객관리번호, 유심카드, 서비스 가입정보, 요금제 관련 정보 총 12개인데요. 이 12개 항목을 유심히 보면 은행에서 다 돈을 빼갈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 내용이죠. 이에 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KT의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죠. 1심 법원에서는 기술적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 KT 책임을 일부 인정했으나 항소심 판결에서는 1심 판결 뒤집고 KT 책임을 전면 부인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성인 사이트 해킹 후에 4만 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국내 성인 사이트 한 곳이 해킹당한 후 가입자 3만 7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해당 사이트 회원들에게 사과문을 올린 후 보안을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회원들은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확산됐습니다. 이 사이트가 마비되자 해커는 이 정보를 파일 공유 웹사이트인 페이스트빈에 남겼는데요. 그러니까 사이트가 마비되니까 공유 웹사이트에 남겼는데 정보가 퍼지기 시작하니까 해당 성인 사이트 운영자는 해킹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곳, 방문하지 않아야 될 곳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개인정보 보호제도 한번 알아볼까요? 개인정보 보호제도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이 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외부에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보의 자기 결정권, 나에 관한 정보는 내가 결정하는 거죠. 이거를 정보의 자기 결정권이랍니다. 헌법 17조도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이거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 이렇게 정해놨죠. 개인정보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하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자기가 통제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이 함부로 내 정보를 활용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거죠. 개인정보의 기본 원칙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 금지,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 처리해야 됩니다.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권리로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권리,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모든 것들은
개인정보에 결정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 제한과 위반을 한다면 처지가 있는데, 특히 개인정보 처리자는 사상과 신념, 노동조합, 정당에 가입할 때 정치적인 견해, 건강, 성생활, 신념, 우리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정당, 견해, 성생활, 이거는 민감한 정보예요. 민감한 거. 사생활을 현재 침해하고 우리가 있는 개인정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감정보랍니다. 이걸 민감정보. 이 민감정보는 법령에서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민감 정보가 있고 고유 정보가 있죠. 고유 정보는 이름과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부여된 식별 정보를 고유 정보랍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이러한 고유 정보가 분실되거나 유출되거나 변조, 이렇게 훼손되는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유 정보를 분실하거나 도난, 유출, 변조, 훼손된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리 잘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배웠던 내용을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개인정보 처리자란 개인정보를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개인에 대한 거잖아, 사람. 그죠? 살아있는, 이 개인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개인 식별 정보입니다. 개인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개인의 식별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둡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우리 그 집 앞에 있는 CCTV 있죠. 가게나 어떤 그 뭐 건물에 CCTV 있는데 여기에는 녹음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 비추면 안 되고요. 그 건물 입구만 비춰야 돼요. 그래서 영상 정보 처리기기 CCTV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 정보 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고요. 녹음을 어떻게 한다? 사용할 수 없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통일성, 특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말하고 있죠.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적인 것, 영역의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 공개된 개인 정보도 다 포함합니다. 공개된 것도. 공개되든 비공개되든 개인에 관한 정보는 포함된다. 정보 주체는 개인의 정보 처리 관련하여 개인 정보를 처리, 정지, 변경, 삭제,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이 주체입니다. 즉 당사자죠, 주체. 자, 사이버 범죄 수사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고요. 여러분도 오늘 그 배웠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결정권, 개인정보에는 고유정보와 민감정보가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